여러분 혹시 밤하늘을 오래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어릴 때는 이 하늘을 자주 보면서 와, 저 우주 끝에는 뭐가 있을까? 저 많은 별들은 다 어디에서 왔지? 뭐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어른이 되고 나니 별이고 우주고 하늘이고 당장 먹고 사는 걱정, 건강 걱정, 인간 관계 걱정하느라 이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조차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더라고요. 공감하시나요? 그러다 가끔 삶이 팍팍해질 때 우리는 자동반사적으로 하늘을 찾고 별을 세고 또 이 광활한 우주를 상상하며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가끔이 되도 않는 고차원적 질문을 남발하곤 합니다. 네, 제가 그래요, 제가. 네. 오늘 힐링하트 도슨트 주제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영화 이야기고요. 우주를 여행하는 영화이면서도 사실은 인간의 외로움과 사랑, 양자물리학, 블랙홀, 시간의 상대성 같은 조금은 어렵고 낯선 이야기들을 놀랍도록 감성적으로 풀어낸 영화, 바로 인터스텔라입니다. 영화 속 인상 깊은 장면들과 함께 시간, 중력, 사랑,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연결에 대한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물리학 이야기까지 아주 오래전에 출발한 빛이 마침내 오늘에야 닿는 것 같군요. 함께 빛날 준비 되셨나요? 박효신, 스텔라 나이. 모두가 잠든 조용한 도시, 닻을 내리고 머무는 달, 아이들처럼 꿈꾸는 여름밤, 두 손을 모은 우리들만의 tonight, 쏟아지는 밤, 흐르는 노래, 너와 함께할 마지막 춤을 춰. Tonight, tonight,
박효신의 스텔라 나잇 오늘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풀치님들.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 친절한 진희 씨의 힐링아트 도센트 DJ 정진희입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이네요. 그렇죠? 오늘 29일이니까 이틀 남았어요. 와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그렇죠? 올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허리가 한번 다 꺾일 1년의 그 허리 중간이 한번 꺾일 시점이 다가오고 있네요.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남은 한 해도 좀 계획대로 잘 마무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힐링아트 도센트는 80번째 영화편이고요. 오프닝에 언급한 바로 그 영화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죠? 인터스텔라입니다. 인터스텔라. 실제로 물리학자 킵손이 제작에 참여하면서 블랙홀과 중력 그리고 시간의 상대성 같은 개념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구현해냈는데요. 특히 이 영화 속 블랙홀, 이 가르강튀아는 단순한 어떤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 과학 계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공상과학이라기보다 어쩌면 감성물리학 또 요즘 한참 뜨고 있는 현대 물리학의 가장 그 중심에 서 있는 양자물리학, 양자역학, 양자얽힘에 더 가까운 작품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이 영화의 줄거리나 인상 깊었던 장면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이 인터스텔라의 그 에센스가 된 현대 과학 이론, 양자물리학이나 신경과학, 상대성 이론 같은 과학 이야기 그리고 내면의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외부 세계, 즉 우리의 현실을 창조해내는지에 대한 조금은 아리까리한 스피리추얼하면서도 오컬트적인 약간 범우주적 관점을 통해서 굉장히 어렵죠? 네, 깊이 있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제가 사이언티스트도 아닌데 심리학자도 아니고 어쨌든 뭐 공부하는 거니까요.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 또 궁금한 점, 호기심들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나누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예술과 과학, 사람 심리가 이렇게 접목해서 하는 도슨트. 아주 신박하지 않습니까? 네, 내용은 신박하지 않을지언정 살짝 좀 그 수준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시간과 우주를 가로지르는 여정 인터스텔라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친절한 진희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FM 93.5MHz와 영월 FM 99.1MHz에서 보내드리는 친절한 진희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오늘은 영화편이고요. 인터스텔라와 현대 물리학개론. 참 사이언티스틱하네요. 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도슨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부 들어갈 텐데 이 영화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입니다. 다크나잇, 또 인셉션, 덩케르크, 오펜하이머까지 언제나 그 시간을 비틀고 또 인간 심리와 철학을 아주 거대한 스케일 안에 담아내는 감독으로 유명하죠. 주연 배우들도 정말 화려합니다. 쿠퍼 역의 매튜 맥커너히, 브랜드 박사 역의 앤 해서웨이, 그리고 어린 머피와 성인 머피 역에는 맥켄지 포이와 제시카 체스테인이 열연했고요. 음악에는 한스 짐머, 배급은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워너브라더스가 함께했습니다. 이 당시 영화의 80%는 이 스튜디오에서 거의 해결을 했죠. 꽉 잡고 있었죠. 당시 전 세계 흥행 수익은 약 7억 달러에 가까운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고 우리 한국에서도 1,000만 관객 가까이 동원하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작품이었어요. 특히 한국 관객들에게 유독 이 영화가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자, 그러면 이 영화의 줄거리부터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할 얘기가 많아요, 오늘. 영화 이야기부터 과학 이론까지 얘기를 해야 돼서 네, 너무 기대하시지 마시고요. 네. 이 영화의 배경은 가까운 미래입니다. 지구는 점점 망가져가고 있죠. 요즘 시대하고 똑같아요. 보통 예전에 종말이 올 때 기근이 심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고 이런 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즘 세대가 좀 그래요. 이상기후와 모래폭풍이 반복되고 농작물은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인류는 더 이상 발전과 탐험을 이야기하지 못하죠. 그저 오늘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시대가 된 겁니다. 한때 이 나사 파일럿이었던 쿠퍼는 이제 옥수수 농장을 운영하면서 살아가죠. 그에게는 아들 탐과 유난히 총명한 딸 머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머피의 방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책이 떨어지고 먼지가 일정한 패턴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마치 누군가 메시지를 보내는 듯한 일이 반복되죠. 처음에는 유령의 장난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쿠퍼는 그것이 중력의 신호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좌표를 따라간 곳에서 비밀리에 존재하던 나사 기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곳에서 쿠퍼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프로젝트를 듣게 됩니다. 잠깐만요. 깜빡했어요. 요 얘기하다가 배경음악으로 BGM을 좀 넣으려고 했거든요. 어떤 BGM이냐면 잠깐만요. 이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인데 굉장히 정적이면서도 고요해요. 이 음악이. 약간 수면용, 잠 안 올 때 듣는 또 학습용으로 좋은 명상음악에 가까운 그런 홀리한 음악이어서 배경으로 쓰기에 좋겠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들려드리기에는 약간 좀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일단 배경 BGM으로 좀 깔고 갈게요. 깜빡했어요. 처음에 깔고 간다는 게. 네, 음악 너무 큰가요, 소리가? 네, 살짝 좀 줄이고 BGM이니까. 네, 이어갈게요. 어디까지 했죠? 예, 비밀리에, 네, 그쵸? 존재하던 나사 기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쿠퍼는 이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프로젝트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성 근처에 정체불명의 웜홀이 나타났고 그 너머에 있는 인간이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새로운 행성들이 존재한다는 그 어떤 깨달음을 이제 본인이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쿠퍼는 가지 말라고 울며 매달리는 딸 머피와 가족을 뒤로 한 채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영화는 단순한 우주 탐험 영화가 아니라 시간과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인터스텔라는 처음부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이 아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네. 이 영화의 시작은 놀랍게도 한 영화 제작사와 물리학자의 만남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1980년대 영화 제작자인 린다 옵스트는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인 킵손을 만나게 되고 이 두 사람은 비록 연인으로 관계가 발전되지는 않았지만 아주 특별한 친구가 되었고 이제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우리 진짜 과학을 바탕으로 한 우주 영화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서로 이런 소통을 하게 된 거죠. 그 대화가 오늘 이 영화 바로 인터스텔라의 씨앗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장난 삼아서 했던 대화가 실제 이제 영화의 탄생의 기원이 된 거죠. 깁손은 실제로 2017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 중 한 명으로 특히 블랙홀과 중력, 또 상대성 이론 분야의 권위자였고요. 다시 말해 영화 속 과학은 단순히 멋있어 보이기 위한 어떤 장치가 아닌 실제 과학 이론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원래 감독은 조스와 E.T.를 만든 할리우드 최고의 거장이죠. 스티븐 스필버그였다고 하고 또 각본에는 이 크리스토퍼 놀란의 동생인 조나선 놀란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이제 여러 과정에서 제작사가 바뀌면서 프로젝트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연출은 이 형인 크리스토퍼 놀란에게 넘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전설이 시작된 거죠. 마치 운명처럼. 놀란 감독은 영화 제작을 위해 무려 4년 동안 상대성 이론을 공부했고 킵손과 끊임없이 그 시나리오를 토론하면서 수정했다고 하는데 그래서일까요? 이 인터스텔라는 기존 SF 영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CG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았고 일단 실제 세트를 거의 만들어서 촬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화 초반에 어떤 거대한 옥수수밭도 실제로 캐나다에서 재배한 것이었다고 하고 또 모래폭풍 역시 실제 특수효과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주선 내부도 실제 크기로 제작이 된 것이고 무중력 장면 역시 크레인 장치를 이용해 촬영했다고 하네요. 심지어 그 우주선 발사 장면 있죠. 그 장면 역시 실제 아폴로 발사 영상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가능하면 뭐든 가짜가 아닌 진짜로 찍는다라는 이런 신념이 놀란 감독 특유의 철학이 영화 전체에 녹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시는 영화 OST에는 라이온킹, 인셉션, 또 다크나이트에서 함께했던 음악 감독 한스 짐머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 한스 짐머 음악의 그 특징은 우주 영화인데도 전자음보다는 굉장히 파이프 오르간 같은 이런 악기들을 좀 정적인 악기들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BGM에 들으시는 것처럼 덕분에 영화 음악이 정말 흔한 SF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아닌 마치 거대한 어떤 성당 안에서 듣는 우리 인류의 기도처럼 아주 매우 홀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느낌 드시죠? 지금 BGM 들으시면서. 왠지 그 가부좌하고 앉아서 명상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인터스텔라를 특별하게 만든 건 놀라울 정도로 진지한 과학 이론인데요. 중력이 강하면 시간이 느려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시간이란 건 모두 똑같이 흐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거나 또 강한 중력 근처에 가면 시간은 자동 반사적으로 느려진다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이 발명한 그 상대성 이론. 이 상대성 이론이 바로 이 영화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영화 속 밀러 행성에서의 단 1시간이 지구 시간으로 무려 7년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쿠퍼 일행이 잠깐 행성에 다녀온 사이 지구에서는 이제 수십 년이 흘러버리는. 그리고 영화의 상징 같은 존재, 바로 블랙홀, 가르강튀아가 이제 드러나죠. 정말 흥미로운 건 이 블랙홀의 모습이 실제 과학 계산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인데요. 킵소는 이 블랙홀 주변의 빛이 어떻게 휘어지는지 직접 계산했고 그 결과 영화 속 가르강튀아가 탄생한 겁니다. 실제로 놀랍게도 몇 년 뒤에 실제 블랙홀 사진이 공개됐는데 영화 그 인터스텔라 속의 그 모습과 이 블랙홀에 굉장히 흡사해서 비슷해서 영화가 과학을 상상한 것이 아니라 과학이 영화의 상상을 따라온 거 아닌가라는 그런 놀라움을 또 자아내기도 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바로 웜홀입니다. 웜홀. 웜홀은 쉽게 말하면 우주의 지름길인데요. 우리가 그 지구 표면을 따라 이동하지 않고 그 둘레를 따라 이동하지 않고 그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지름길로 향하는 것처럼 마치 멀리 떨어진 우주를 순식간에 연결하는 통로를 의미하는 게 바로 웜홀이죠. 웜홀. 물론 아직 실제로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영화 속의 인간들은 이 웜홀을 통해 새로운 은하로 이동하고 또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이 테서렉트 장면이 등장하죠. 이 장면은 5차원 공간을 표현한 것인데 우리는 보통 이 앞, 뒤, 좌우 또 위아래로 된 3차원 공간만을 상상하죠. 3차원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시간까지 포함하면 4차원의 시공간이 되는데 근데 영화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만약 더 높은 차원이 인류에 존재한다면 시간조차 공간처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왜 그 외계인들은 성간을 자유롭게 이동한다고 하잖아요. 마치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면 이 나라는 존재도 인간이라는 존재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도 단순히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흐르는 선형적인 개념이 아닌 평행우주, 평행이론, 다차원적인 우주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차원적인 존재라는 이론이나 가설도 요즘 뜨고 있는 그 양자물리학, 양자역학, 그러니까 양자 얽힘 이론과 연결했을 때 전혀 이게 정말 망상이나 공상은 아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이제 저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요즘 제가 워낙 꽂혀 있는 그 분야라서 영역이라서 네,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 좀 당장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네, 애써 이해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이 과학 수학 시간이 사실 얼마나 지루하고 싫었던지
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야, 나 진짜 이과 머리는 아닌갑다 했더랬는데 이렇게 나이 50 반평생 넘어서 이렇게나 또 물리학에 진심이 될 줄은 저는 또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인가 봐요. 그렇죠? 자, 어쨌든 쿠퍼는 블랙홀 내부에서 과거의 머피방을 바라보게 되고 중력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시공간이 가로막아도 전해지는 변치 않는 그 무엇이 있고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 진심, 감정이라는 걸 상기시켜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세상에서 왜 우리는 우주를 바라봐야 하는지, 인류는 왜 계속해서 탐험을 이어가야만 하는지, 인간은 원래 미지의 세계를 향해 걸어가던 존재였고 또 바다를 건넜고 달에 착륙했고 별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는 존재였으며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그 미지의 차원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의 영역을 놀란 감독이 영화를 통해서 제시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전달하고 싶었던 어떤 근원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해석이고 놀란 감독의 의지는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그런 상상력과 용기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스텔라는 블랙홀과 웜홀과 기저의 어떤 물리학 이론을 깔고 있지만 정작 영화가 스크린을 통해 전달하고자 함은 결국 인간의 마음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하는 마음, 끝내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사랑, 진심. 그래서 이 영화가 이 차가운 우주 영화이면서도 이 상하리만큼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유독 우리 그 정이 많은 한국 관객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었던 지점이지 않을까. 우리가 또 얼마나 따스운 민족입니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결국 사람과 마음, 가족과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으니까요. 음악 듣고 2부 이어갈게요. 악동 뮤지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저스틴 비버, 스테이.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I do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I told you I changed,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I get drunk, wake up, I'm wasted still. I realize the time that I wasted here. I feel like you can't feel the way I feel. I'll be fucked up if you can't be right her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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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ll be fucked up if you can't be right here. I do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I told you I changed,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I do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I told you I changed,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When I'm away from you, I miss your touch. You're the reason I believe in love. It's been difficult for me to trust, and I'm afraid that I'ma fuck it up. Ain't no way that I can leave you stranded, 'cause you ain't never left me empty-handed. And you know that I can't live without you. So baby, stay. Oh, oh, I'll be fucked up if you can't be right here. I do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I told you I changed,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I do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I told you I changed,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네. 저스틴 비버의 스테이 그리고 악동 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음악 끝까지 들려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려요. 네, 또 BGM 깔았어요. 네, 바쁘네요. 진행하랴 또 엔지니어링 하랴. 뭐 우리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당백을 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MHz의 방송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우리 제작자 여러분들 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합니다. 정말 능력자 중에 능력자죠. 좀 수준 높은 방송 정말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전주 FM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많이 애청해 주세요. 네. 물론 힐링하트 도슨트도. 자, 시간 없어요. 빨리 들어갈게요. 자, 2부에서는 여러분 1부에서 인터스텔라의 전체적인 이야기와 감정선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2부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시간이 느려지는 건지, 블랙홀 근처에서는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건지, 쿠퍼는 어떻게 딸에게 신호를 보낸 걸까 등등 영화 속 과학 이야기와 숨겨진 설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자꾸 혀가 꼬이죠. 참고로 지금 들으시고 계시는 BGM은 요 인터스텔라의 메인 OST입니다. 굉장히 정적이고 홀리해서 제가 따로 OST로 음악을 들려드리지 않고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깔았어요. 자, 우선 이 영화 속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과학 이론이 중력이 시간을 느리게 만든다라는 개념인데, 영화 속 밀러 행성에서는 단 1시간이 일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 시간으로 무려 7년에 해당합니다. 아니, 아무리 영화라고 해도 너무 과장 아니야? 하실 텐데 놀랍게도 이건 실제 물리학 이론에 기반한 결과입니다. 그 설정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그게 바로 요 중력에 관한 이야기죠. 설정이죠. 그러니까 중력이 강할수록 그 일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이 먼저 이제 한 10년 먼저 발표됐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시간이 절대값이라는 거.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은 느려지고 길이는 줄어들고 질량은 커지는 거. 여튼 결과적으로 시공간은 상대적일 수 있지만, 바뀔 수 있지만 시간이라는 거, 그 빛의 개념, 속도는 절대적이다라는 게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면 그보다 10년 늦게 1915년인가?
그렇죠? 네, 1915년 확실하진 않은데 어쨌든 그 후에 한 10년 늦게 발표된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이것은 이제 빛의 속도가 아닌 중력의 절대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은 느려지고 이 엄청난 중력은 시공간 자체를 휘게 만들어서 그 결과 시간의 흐름도 달라진다는 건데 지구에서도 실제로 아주 미세한 시간 차이가 관측됐다고 하죠. 현대 과학자들은 원자시계라는 걸 사용해서 높이가 겨우 몇 센치만 달라져도 시간의 흐름이 아주 미묘하게 달라진다는 걸 측정해낸다고 하니 영화 속 설정이 완전 허무맹랑한 상상은 아니라는 게 되겠죠. 물론 이 인터스텔라처럼 1시간이 7년 수준이면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하는 중력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영화 속 밀러 행성은 이 초거대 블랙홀인 가르강튀아 근처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화에서 등장했던 그 거대한 벽 같은 파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건 역시 단순한 연출이 아닌 설정이 아닌 블랙홀의 그 강력한 중력 때문에 발생하는 기조력, 그죠? 기조력 현상을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성의 위치마다 중력 차이가 너무 커서 바다가 말 그대로 끌려다니는 거죠. 끌려다니는 거. 그 외에 이 달 때문에 지구에도 조수간만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근데 블랙홀은 그 스케일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인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장면 중에 쿠퍼가 어떻게 이 우주선을 분리해서 스스로 블랙홀로 떨어졌을까 하는 장면일 텐데 핵심은 바로 이 운동량 보존 법칙에 있다고 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쉽게 말해서 자동 반자동 법칙 같은 건데 우리가 무언가를 한쪽으로 던지면 반대쪽으로 그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튕겨나가잖아요. 그 외에 그 얼음판 위에서 여러분들 예전에 친구들하고 장난할 때 친구를 딱 밀면 그 친구만 튕겨져 나가는 게 아니라 밀려나가는 게 아니라 내 몸도 같이 뒤로 밀려나가잖아요. 그 반동에 의해서. 그와 비슷한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실까요? 그래서 쿠퍼가 자신의 캡슐과 로봇을 블랙홀 방향으로 던졌을 때 남아있는 우주선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추진력을 얻게 된 거죠. 영화에서는 그 에밀리아 브랜드 박사가 탄 모선을 살려보내기 위한 자고책이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그 고도의 물리학 법칙이 그 베이스에는 깔려 있었던 거죠. 충실하게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란 감독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을지를 또 여기서 상상해보게 되는데 거의 4년 정도를 뭐 상대성 이론, 5차원, 물리학,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결과들이 영화의 곳곳에 녹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인터스텔라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존재, 바로 블랙홀입니다. 영화에서 블랙홀은 하나의 우주적 어떤 현상처럼 묘사되는데 그렇다면 블랙홀은 왜 빛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을까요? 그건 중력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가 천체에서 탈출하려면 일정 이상의 속도가 필요하고 그거를 흔히 이제 과학에서는 탈출 속도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이 탈출 속도라고 부르는데 블랙홀은 그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른 수준인 거고 근데 사실은 우주에서 빛보다 빠른 건 존재할 수 없다는 게 그 정확한 명제이잖아요. 과학적 논리잖아요. 증거. 빛이 1초에 이게 지구 7바퀴 반을 돈다는데 그렇잖아요. 7바퀴 반을 돈다는데 어디 가당키는 합니까? 블랙홀에서 이 빛이 빠져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빛보다 빠른 수준인 거죠. 블랙홀은 말하자면.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그 블랙홀에 한번 들어가면 탈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름도 블랙홀이겠죠.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이제 검게 보이는 거고요. 갑자기 그 이야기 생각나요. 또 약간 삼천포인데 그 누구죠? 그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돈다고 주장한 그 양반. 갈릴레이. 천재 물리학자. 이 갈릴레이가 어느 날 빛의 속도를 재고 싶었대요. 너무 빛의 속도가 궁금해서 자기 조수하고 같이 산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산을 올라가서 야 조수야, 내가 이쪽 산의 정상에 있을 테니까 너는 맞은편 산 정상에 거기 서서 내가 여기에서 딱 전등, 불빛을 딱 비췄을 때 네가 서 있는 그 산 꼭대기까지 몇 초 만에 이 빛이 도착하는지를 네가 한번 재어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험을 했다고 해요. 참 지금은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웃기는 이야기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빛의 속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는데 어떻게 이 산에서 저 산까지 그 속도를 재냐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니까 이게 웃을 수 있는 거지만 사실 지금 알았던 걸, 그렇죠? 지금 알았던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누구죠? 유시아 시인 맞죠? 유시아 시인의 그 잠언 시집처럼 제목처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갈릴레오가 자기 조수하고 그런 허무맹랑한 실험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항상 뭐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좀 우습고 뭔가 좀 유치해 보이고 이런 설정들, 이런 그 시작이 굉장히 큰 그 인류를 이성과 진보 속에서 발전시키는 그런 어떤 핵심, 기초가 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방 안에 불을 껐을 때 그 빛이 다 어디로 사라지냐고. 흡수되는 건가? 어디로 갑자기 없어지는 건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기초적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발상에서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인류가 진보되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굉장히 신박한 뭔가 예를 들고 싶었는데 들지 못했어요. 네. 제 한계입니다. 한계. 자, 그래서 또 샜는데 잠깐 어디까지 했죠? 이거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면 블랙홀 가까이 가면 몸이 바로 찢어지나? 뭐 이런 의문도 들 수 있겠죠. 저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는데 이런 블랙홀 가까이 가면 몸이 다 산산조각 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좀 가졌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중력이 세서만은 아니고 핵심은 몸 위치마다 받는 중력의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우리 머리가 가장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블랙홀에 가까이 가면 더 가까우면 발보다 훨씬 강하게 끌려가겠죠. 머리가 무거우니까. 그리고 몸이 점점 이렇게 엿가락처럼 명가닥처럼 길게 늘어나게 되겠죠.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걸 스파게티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스파게티 면처럼 이렇게 늘어진다는 거죠. 길게 가늘게. 또 인터스텔라 최고의 난제인 5차원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솔직히 이 부분은 영화 보고도 좀 멍해지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많으실 거예요. 쿠퍼가 마지막에 들어간 그 이상한 공간 기억하시나요? 끝없이 이어지는 그 책장 구조 같은 그 공간.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장면은 테서렉트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고차원의 공간을 그러니까 3차원의 형태로 시각화한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3차원, 4차원, 3차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니까 가로, 세로, 또 기둥 다 있고 공간이니까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존재할 수 있지만 상상할 수 있지만 4차원, 5차원 그 위의 차원들은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각화를 해놓은 것이다. 3차원의 공간처럼. 그래서 영화에서는 시간 자체를 하나의 공간처럼 표현한 거고 저는 굉장히 신박했어요. 그 설정 자체가. 그래서 쿠퍼가 공간을 이동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시간축을 이동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과거의 머피 방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거고 책장을 건드리고 중력을 이용해서 신호를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가실까요? 이 설정 자체도 중력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면 시공간도 우리가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적인 상상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그리고 영화 후반부의 핵심 장면은 쿠퍼가 시계를 통해 딸 머피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도 비슷합니다. 보통 많은 관객들이 극장에서 울었던 바로 그 장면이죠. 영화 속 미래 인류는 중력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존재들로 설정되어 있고 쿠퍼는 그 도움을 받아서 시계 초침을 미세하게 움직인 거고 그 움직임을 모스보 형태로 전달한 겁니다. 즉 사랑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엄청난 그 물리 데이터 전송이었던 거죠. 얼마나 신박한 현대 물리학에 근접한 설정인지 이 영화가 이 오래전에 10년 전에 나온 영화라는 게 참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고 이 영화에 어떤 과학적 오류나 논란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정란만 가지고 외계 행성에서 인류를 재건한다는 설정 같은 건데 실제로는 인간 몸속 세균이나 미생물 또 생태 환경 문제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죠. 이런 거는. 또 중력이 엄청난 행성에서 우주선이 다시 이륙하는 장면 역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과학 다큐멘터리가 아니니까 영화 아닙니까? 영화. 예, 상상력이. 어쨌거나 이 영화가 대단한 건 이 복잡한 과학 설정 안에서도 머피가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믿었다는 거. 쿠퍼 역시 딸에게 돌아가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결국 핵심 감정은 가족이고 사랑이 아닐까 싶네요. 카일리 미노그 라이트업 듣고 와서 3부 이야기 이어갈게요. If our light were to shine, every tear that I cry, a million stars would be shining tonight. If a bell were to ring, every if, every why, the symphony sound would be higher than high. I've been alone in the rain, wondering how anything's gonna change. But when you tell me you see the world in my eyes, then I come alive. Then I come alive. Light up, and the stars will shine for you. I light up, and your magic fills the room. Nobody knows every beat of your heart, but you saw the light in me right from the start. Over hills and through valleys, the road can be long, but even in silence, you're singing my song. I've been afraid of the dark. I've been afraid, felt like falling apart. But when you tell me you see the world in my eyes, then I come alive. Then I come alive. Light up, and the stars will shine for you. I light up, and your magic fills the room. There's a light up in the sky, there's a light up in the night, there's a light up every time you look into my eyes. I feel your love everywhere, I feel your love always there, I feel your love, yeah, yeah, I light up. I light up. And the stars will shine for you. I light up, and your magic fills the room. I light up, bring everyone to see you. I 네, 시간 관계상 음악을 끝까지 들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말씀드리고 자, 또 BGM 깔아야죠. 이 정도 크기 괜찮죠? 네, 바로 3부 들어갈게요. 사실은 저 콜드플레이 음악도 준비했었는데 시간 없어서 잘랐어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자, 3부에서는 영화 속에서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갔지만 많은 분들이 조금은 궁금해하셨을 법한 과학 이야기. 사실은 진 씨가 아주 요즘 흠뻑 취해 있는 바로 양자물리학과 신경과학 그리고 이런 과학 이론들이 우리 내면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쉽고 현실적인 시선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니까 여러분 조금 미흡하더라도 그냥 눈 질끈 감고 들어주세요. 다른 데 채널 돌리시면 안 됩니다. 끄시면 안 돼요, 라디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배우들의 연기도 신업도 모두 좋았지만 정말 인간의 의식이 현실과 연결될 수 있을까? 가능한가? 내 생각과 감정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과 의문이 더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향하게 된 지점이 있었는데 바로 요즘 현대 물리학자, 과학자들이 집중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양자물리학과 양자얽힘, 양자역학, 양자파동 이런 개념인데 양자물리학은 쉽게 말하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쉽게 말하면 아주 작은 입자들의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이 세계는 우리가 평소 살아가는 어떤 상식적인 세계랑은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조금 달라요. 메커니즘이.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사물은 정해져 있다. 컵은 컵이고 물은 물이고 책은 책이고 오늘 또 내일과 비슷할 거라고 보통 생각하죠. 그런데 이 양자 물리학은 이 입자의 상태가 관찰자에 의해서 관측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 관찰자,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저에 의해서, 제 눈에 의해서, 제 의식에 의해서 딱 고정이 되기 전까지는, 의식이 고정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능성으로, 그러니까 파동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보는 게 바로 요 양자 물리학의 메커니즘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실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또 이제 양자 얽힘으로 이렇게 파생이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입자가 서로 연결된 것처럼 반응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한쪽 상태가 변하면 다른 한쪽도 동시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연결이 돼서 이렇게 자석처럼 딱 붙어서 움직이는 거. 근데 그렇게 돼서 그게 이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현실로 매니피테이션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양자 물리학, 양자 얽힘의 이제 핵심 이론인데, 이게 좀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운 걸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야 고수인데 제가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고 있나요? 하수인가 아직? 예, 아무튼 그래요. 기존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전복시키는 약간 좀 혁명과도 같은 그 개념이어서 흔히 이제 과학자들이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는 조롱과 함께 눈으로 보이는 결과와 논리적 증거만을 어떤 과학의 지표로 삼는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저항 또한 또 만만치 않았죠. 그 물리학, 양자 물리학 개념은. 하지만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또 연구되고 있고 많은 증거와 논거들이 또 제시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양자 역학, 양자 얽힘의 핵심은 관찰자의 상태와 인식이 결과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내 의식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와 내 주변,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현실이 현현된다는 거, 매니피테이션 된다는 거, 창조된다는 거, 정렬된다라는 개념이 이 양자 물리학의 핵심인 거예요. 저 계속 지금 핵심 개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무심코 반복되는 어떤 감정과 말, 그리고 오래 유지된 나의 어떤 사고나 행동의 패턴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식적인 행동을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 반복하는 행동에 이 우주가 양자장애 반응해서 그 감정과 행동을, 그 의식을 내 현실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왜 머피의 법칙이라고 해서 계속 이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저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럴 때 우리 보통 이제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 안 좋은 일 뒤에는 꼭 안 좋은 일이 이어지는. 사실 그게 어떤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기보다는 수많은 가능성 중에 내 의식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 그게 머피의 법칙, 나한테는 머피의 법칙이 변함없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감정의 그 패턴에 양자장애 반응을 해서 같은 부정적인 상황을 창조해내는 거죠. 현실로 정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여러분들 눈앞에 놓인 어떤 관계, 환경, 반복되는 상황들, 루틴, 패턴들이 좋은 패턴이든 나쁜 패턴이든 과거에 내가 오랫동안 반복해온 감정과 의식의 흔적이라면 여러분들 믿으시겠나요? 믿어지시나요? 늘 불안했던 사람은 안전한 상황 속에서도 위험 신호를 먼저 찾게 되고, 늘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갈망하는 사람들은 칭찬보다 무시당한 기억을 더 오래 붙잡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뇌는 익숙한 패턴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서 그런 겁니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니까 잠이 안 올 때마다, 내가 수면제를 먹었을 때 잠이 잘 왔단 말이야. 그리고 뭔가 스트레스 받고 우울할 때마다 그 감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들인다거나, 이런 행동들. 사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었을지 몰라. 보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술 먹으니까 잠 잘 오네, 약 먹으니까 잠 잘 오네, 쇼핑을 하니까 물건을 막 사들이니까 내 좀 스트레스가 풀리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받았던 이 달콤한 보상이 내 뇌에 각인이 된 겁니다. 각인이 돼서 그래서 그 다음에도 같은 불안한 상황, 스트레스 받는 상황, 잠이 안 오거나 다시 그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아, 이럴 때 술을 먹었으니까 해결이 됐어. 이럴 때 수면제를 먹었으니까 해결이 되더라. 막 음식을 과식해서 먹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 기분이 좋아지더라. 이런 패턴, 이 과거의 익숙한 패턴에 갇히게 되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역시 이 우주, 양자장, 양자 에너지 그 반응, 에너지는 그 과거의 패턴에 안착을 해서 다시 또 같은 패턴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계속 오늘 또 이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고 내일도 비슷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루프를 끊어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내 의식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긴장하고 익숙했던 불안으로 회귀하고 예전 방식으로 반응하고 싶어져요. 우리는 수시로 인간이기 때문에 회귀 본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래. 결과는 뻔해.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이런 말들. 가볍게 툭 던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뇌는 그 말을 계속 반복 학습합니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식이나 폭식 이런 것들을 감정을 풀고 충동 소비를 반복하고 강박적인 행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그러니까 우리 그 양자장은 양자 에너지는 양자 물리학에서 보는 건 그 관점인 거예요. 우리의 뇌는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말했는가 보다 그 말 아래 깔려있는 그 감정 상태를 더 강하게 기억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돈이 없어서 계속 결핍과 불안을 붙들고 있다면 내 통장 아직도 통장이네. 뭐야 29만 원이 전 재산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결핍에 사로잡혀 있다면 사실상 그 불안한 상태를 기준으로 현실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에너지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통장은 통장이 되고 풍요는 오지 않고 원하는 현실이 더디게 늦게 오는 겁니다. 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언젠간 올 거예요. 하지만 더디게 늦게 온다는 거.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얼마나 내 의식을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느냐 할 것인가. 나한테 풍요가 올 거라는 거. 내 통장이 통장이 아니라 풍요의 통장이 될 것이라는 그런 감정. 요 의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일관되게 유지하느냐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결국 나의 선택과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과 마음의 양자장이 반응해서 현실을 창조하고 정렬시킨다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양자 물리학의 핵심인 거죠. 또 핵심 또 얘기했네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죄송한데 좀 어려운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에 또 이어서 할게요. 기회가 되면. 중요한 건 완벽한 각성이나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살다 보면 다시 불안해지고 다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나 부처가 아니니까.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다시 과거의 익숙한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또 술 마시려고 하는구나. 또 과소비하는구나. 또 과식하는구나. 부정적으로 또 생각하는구나. 이런 패턴을 내 스스로 알아차리는 거. 그게 가장 정말 중요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다시. 그때마다 다시 선택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의식적인 선택. 오늘 어떤 말을 할지 또 어떤 감정을 붙들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지 숨 한번 천천히 쉬고 잠깐 눈 한번 질끈 감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기꺼이 다시 돌아온다. 과거의 패턴은 지나가고 나는 고요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딱 붙잡고 선언하는 겁니다. 본인에게. 마치 주문을 걸듯이.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현실이 바로 풍요로운 현실로 바뀌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내 정신의 방향키를 다시 붙잡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그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꽤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과거의 그 어떤 패턴, 루프를 끊어내는데 습관이든 뭐 의식이 됐던 관계가 됐던 상황이 됐던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지금 클로징도 못하겠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자, 인터스텔라 속 숨겨진 이야기부터 흥미로운 현대 과학 이론까지 아주 긴 여정을 돌아왔습니다. 이 영화 한 편이 블랙홀과 상대성 이론 또 양자물리학, 인간과 사랑 그리고 인간의 의식과 존재까지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 작품이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가를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주는 것 같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역시 영화 속 우주처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지
없을지 몰라도,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인생에는 계산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고 또 설명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다는 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두려움 속에서도 선택하고 불확실함 속에서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내일을 향해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어떤 공명되는 그 지점이 있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무리돼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친절한 진씨의 힐링하트 도슨트 DJ 정진이었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샘킴, 내가 나의 세상이라면. 너무나 다른 운명 속에서 우린 왠지 닮아 있었지. 긴 밤 잠 못 들다 뱉은 한숨까지 공허하던 나의 손끝에 너의 두 손이 닿았을 때 기꺼이 나의 세상이 되죠. 두 눈을 감은 채 내 품을 가득 채워 너를 그려내 본 적 아픔에도 with you 내일이 사라진대도 you I want nothing else 잡으려 해도 자꾸만 손가락 새로 빠져나가 쏟아지는 비 속에 봄바람 있던 때 넌 나란히 또 걸어주네 이 고요